자, 뇌졸중 다섯 번째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뇌졸중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임상적인 증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반신마비죠. 우리가 헤미플레이지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뇌 겉질의 한쪽에 병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역이 담당하는 반대쪽 팔 다리에서 근력이 약화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우리가 뇌졸중에 이완이 되면 초기에는 이완성 마비, 우리가 플라시드 타입의 마비가 나타나요. 이 이완성 마비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저긴장 상태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긴장도보다 훨씬 더 낮아진 상태에서부터 진행이 되면서 차츰차츰 회복이 되면서 이제 강직성 또는 경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스파스티시티 상태로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우리가 팔 다리에서 부전마비 형태가 나중에까지 남아 있어요. 자, 부전마비라는 것은 완전마비가 아니고 부분적인 마비를 이야기하죠. 왜 반대편에서 나타나고 또 부분적인 마비가 나타나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겉질 척수로는 우리가 대뇌 겉질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속섬유막을 거쳐서 내려가면서 우리가 숨내의 피라미드에서 교차하지 않습니까? 교차해서 넘어가는 것은 가쪽 겉질 척수로를 형성하고 교차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는 것은 앞겉질 척수로를 형성하죠. 약 85에서 90%가 좀 못되게 교차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에 마비가 생겼어요. 뇌출혈로 인해서 손상이 왔다면 85%가 교차해서 넘어가면 반대쪽 오른쪽의 팔이나 다리에 최대 85%의 기능 장애가 있겠지만 나머지 15%는 어떻게 해요? 반대쪽에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이라는 것 자체가 양쪽에서 혈관이 동시에 터지지 않는다면 완전 마비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뇌졸중에서 나타나는 반쪽이 나타나는 마비, 즉 반신마비는 부분적인 마비, 그래서 우리가 부전마비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 형태로 잔존을 합니다. 자, 우리 앞쪽에서도 설명했는데 같은 쪽, 우리가 동측에 반맹이 나타나죠. 반맹이라는 것은 같은 쪽 부분, 방향이 안 보이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중간 대뇌 동맥의 아래 분지, 또 뒤 대뇌 동맥이 손상되었을 때 우리가 같은 쪽 반맹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 교차를 넘어가는 그 뒷부분부터는 우리가 중간 대뇌 동맥, 그 다음에 더 뒤로 넘어가면 뒤 대뇌 동맥에 우리가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같은 쪽에 반맹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가 뇌졸중에서 나타나는 1차 운동 감각 영역의 손상을 설명해 보면 지금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보시면 제가 지금 붉은색으로 영역을 표시해 놓은 부분 있죠. 몸통이 중심이 되어서 어깨하고 엉덩이 쪽을 우리가 이제 경계를 나누는데 사람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그냥 선으로 표시하지 않았어요. 안쪽에 속하는 영역은 앞 대뇌동맥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가쪽에 속하는 영역은요, 중간 대뇌동맥이 혈액을 공급하는 곳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 감각 호문클러스에 따라서 안쪽과 가쪽에 우리가 공급되어지는 혈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 대뇌 동맥이 손상되면 가쪽에 문제가 생기죠. 앞 대뇌 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안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혈액의 공급은 우리가 감각 영역이나 운동 영역이나 좀 비슷해요. 네, 비슷하게 혈액 공급이 혈관이 분포되어져 있죠. 자, 우리가 운동 임상적인 양상에서 우리가 만베르니케 자세라고 하는 팔과 다리에 이 부전마비 증상이 나타나요. 지금 오른쪽 아래 보면 자, 만베르니케 자세의 전형적인 패턴이 나와 있어요. 우리 길 가다 보면 뇌졸중 환자들 걸어 다니는 분들 보시면 팔은 구부러졌고 다리가 어떻게 해요? 특히 발이 플랜터 플렉션 되어서 처져 있는 상태로 자, 보행할 때 좀 어눌하게 보행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자, 이 자세가 전형적인 만베르니케 자세인데요. 자, 원인은 1차 운동 겉질이나 앞운동 겉질이 될 수도 있고요.
보완 또는 보조 운동 겉질에 혈관 마비로 장애로 인해서 병변이 생겼을 때 나타나요. 또 거기에서부터 내려가는 신경로 있죠. 겉질 척수로라든지 적색 척수로. 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자세를 보면요. 팔에서는 특히 굽힘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고요. 다리에서는 편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된 자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요, 그냥 자 굽힘 근육들이 더 강하게 수축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굽힘 공동 운동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리가 구부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에서는 편 공동 운동 패턴이 나타나죠. 자, 지금 발을 보면 발이 어떻게 플랜터 플렉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발이 이렇게 땅바닥에 끌리게 되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리를 가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골반을 당겨 올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휘돌림 보행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형태의 자세를 맘 베르니케 자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뇌졸중의 반신마비에서 이런 자세가 잘 나타날 수 있어요. 전형적인 자세이긴 하지만 꼭 이 자세만 나타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혈관이 어느 부분에서 손상을 입는가에 따라서 이 자세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게 우리가 팔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그 스파스티시티의 패턴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요, 어깨, 팔굽, 그 다음에 아래팔, 그 다음에 손목의 모양이 1번 패턴처럼 나올 수도 있고요. 자, 2번, 1번은 어떻게 플렉션 되었지만 우리 아래팔이 뒤침이 되고 손목이 편되는 자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3형의 패턴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안쪽 돌림 모음되고 팔굽이 굽힘되고 아래팔은 중립 자세, 손목도 중립의 형태. 우리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 이 3형의 패턴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형의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펴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걸 이름을 붙여보면 어떻게, 이거는 편 공동운동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자세가 있긴 하지만 꼭 그 자세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졸중에서 가위보행하고 휘돌림 보행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가위보행은요, 우리가 가위가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 중간 부분이. 엉덩관절 모근의 경련이나 또 편근의 공동운동 패턴이 되게 강하면 A번 그림에서처럼 어떻게 해요? 이 힙 조인트하고 무릎 사이가 어떻게 모아지면서 이제 보행을 할 때 아래쪽이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의 이런 형태의 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뇌졸중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스파스티시티를 가진 뇌성마비 아이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패턴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발이 플랜터 플렉션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휘돌림 형태의 보행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휘돌림 보행을 서컴덕션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편공동운동 패턴이 나타나요. 다리는 펴져요. 그리고 앞정강근이 약화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발바닥 쪽으로 발이 처지겠죠. 자, 그래서 보행을 할 때 무릎은 어떻게 해요? 과다하게 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앞쪽에 있는 근육이 약화되어서 그 다음에 흔들기를 하려고 할 때 발을 어떻게 들어 올리면요, 발이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위해서 휘돌려서 걷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의 약화로 발 처짐이 나타나니까, 또 우리가 힙 조인트 쪽에 있는 근육이 꽤 강하다면 어떻게 해요? 발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휘돌림 보행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발이 처지니까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면서 발 처짐 보행 또는 스텝페이지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형태의 보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 처짐 보행은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죠. 이제 그런 형태로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면서 발 처짐을 보상하려는 그런 형태의 보행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뇌졸중의 증상이요, 감각 장애죠. 감각 경로에 우리가 손상을 입으면 당연히 감각 장애가 나타나겠죠. 자, 1차 겉질, 감각 겉질에 손상이 있으면 반대쪽에 감각 마비가 발생해요.
우리가 감각 경로를 보면 지금 첫 번째 있는 것이 우리가 분별성 촉각이나 위치 감각, 진동 감각을 전달해서 올라가는 이거 뭐죠? 뒷섬유 기둥. 그 다음에 숨내에서 널판액 쇠기역을 지나갖고 교차하죠. 그 다음부터 안쪽 섬유띠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뒷섬유 기둥 안쪽 섬유띠로 우리 교차해서 올라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척수 시상로, 우리가 통각 온도 감각을 가쪽 척수 시상로가 전달하죠. 이 척수 시상로는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교차를 해서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 보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척수 소뇌로예요. 척수 소뇌로는 교차하지 않고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뇌졸중은 주로 대뇌에서 병변이 있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감각장애도 역시 어떻게 해요? 반대쪽에서 감각장애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서 감각을 감지해서 올라가요. 교차해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석을 못하니까 감각장애가 역시 반대쪽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세 번째 나타나는 게요. 강직이에요. 또는 경직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위운동신경세포 손상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증상이죠. 우리 앞에서 했어요. 근육의 신장 속도에 의존하여서 발생하는 근육의 저항입니다. 관절의 유연성이 현저하게 감소해 뻣뻣해요. 그 다음에 심하면 관절이 변형되거나 구축이 유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UMN 병변, 우리가 뇌졸중 같은 병변 환자의 90% 정도가 수동 운동에 대해서 저항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겠죠. 자, 유발 요인을 보면 강직을 유발시키는 요인에 빨리 움직이면 강직은 더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자세 균형이 잘 유지되지 않거나 또 추운 곳에 노출되면 근육의 긴장도가 더 증가하고요. 심리적인 불안감도 강직을 증가시킬 수 있고 비정상적인 자세나 당연히 통증도 강직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근육의 길이가 짧아졌을 때 더 심해지고요. 요로 감염이나 결석이나 욕창과 같이 외부에서 자극 요인이 들어오면 강직은 더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인 흥분이 있을 때도 강직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되뇌 겉질이 손상되었을 때 강직이 나타나죠. 근데 되뇌 겉질 말고 바닥해 그리고 우리가 속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는 리지디티와 같은 우리가 경축이라 그랬나요?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뇌졸중의 증상이에요. 뇌졸중은 또 공동운동과 연합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운동하고 연합반응에 대해서는 아마 신경계 운동치료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완성 마비기 이후에 공동운동이라는 것은 이완성 마비기 이후에 근긴장도가 회복되면서 움직이려고 할 때 여러 근육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근육만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 근육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자세 균형이 제대로 잡히지 않겠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자세가 유발이 되고요. 자, 그래서 굽힘 공동운동 패턴도 나타나 아까 팔에서 평공동운동 패턴도 나타날 수 있어요. 팔에서는 굽힘이 더 자주 많이 발생하고 다리에서는 평근의 공동운동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 그래서 요 전형적인 자세를 만배를 이렇게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2학년들한테는 좀 어렵겠지만 보바스 같은 경우에는요. 공동운동이 나타나면 이것을 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치료를 할 때도 공동운동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그 억제하는 방향, 그래서 정상 운동 패턴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을 해요. 자, 그에 반해서 브론스트롬은 과정에 따라서 공동 운동은 때때로는 그것을 촉진해서 치료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바스와 브론스트롬의 치료 방법이 좀 서로 다르죠. 자, 표 3-6에서는요, 팔과 다리에 굽힘과 펴의 공동 운동 패턴이 나와 있어요. 자, 팔에서 굽힘 공동 운동 패턴은요. 팔 이음 부위가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뒤당겨져 있고요. 어깨 관절은 벌림, 가쪽 돌림. 그 다음에 팔굽 관절 굽힘, 아래 팔이 뒤침되어 있고 손목 관절과 손가락이 굽힘되어 있는 패턴이 팔에 있어서 굽힘 공동 운동 패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리 팔에서 평공동운동 패턴은요. 팔이음 부위가 내려져 있고 내밈, 그 다음에 어깨관절, 몸 안쪽 돌림, 팔굽관절은 펴져 있고요.
아래팔은 엎침된 채로 있고, 그 다음에 손목 관절과 손가락 관절은 굽힌 형태가 좀 많이 나타납니다. 자, 다리에서는요, 전형적으로 모음, 안쪽 돌림, 펴. 그 다음에 발은 어떻게 해요? 발바닥 굽힘, 그 다음에 안쪽 번짐. 네, 발가락도 역시 발바닥 쪽으로 굽힘된 패턴이 많이 나타나죠. 지금 붉은 박스 처리해 놓은 것이 팔과 다리에서 좀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팔의 굽힌 공동운동 패턴에 대해서 이 각 관절별로 어떠냐고 묻는 문제가 간혹 나오고요. 다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균 공동운동 패턴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간혹 나와요. 이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워지죠. 자, 그 다음에 뇌졸중의 증상을 얘기할 때 브룬스트룸이요. 이 뇌졸중으로 편마기가 드러났을 때, 자, 회복되어지는 증상의 단계를 설명했는데, 자, 강직성 마비가 회복이 되면서 공동운동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선택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점차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회복되어져 간다라고 보면서 우리가 뇌졸중 후에 가장 첫 번째 이완성 단계부터 그 다음에 공동운동, 스파스티시티가 자꾸 발달해서 공동운동이 극대화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근긴장도로 가는 단계를 자 6단계로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수유운동이 관찰되지 않는 단계로 근육이 이완하는 단계죠. 이완성의 단계. 두 번째는요. 자 수유운동이나 연합운동으로서의 공동운동이 가볍게 출현해요. 그러면서 경직이 나타나는 단계. 그러니까 이완 단계에서 좀 더 근긴장도가 높아지는 단계겠죠. 자, 3단계는요. 수의적인 공동운동으로서 관절의 운동이 가능한 단계로 경직, 스파스티시티가 최고도로 이르는 단계예요. 네 번째는요. 드디어 공동운동 패턴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분리운동이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된 상태로 이제 경직이 감소하게 되는 단계를 4단계, 그 다음에 5단계에서는요, 이제 분리운동이 더 이제 진전되었어요. 자, 4단계보다 더 복잡한 운동의 조합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6단계 같은 경우에는 분리운동이 자유롭게 되고 협조운동도 나타나요. 정상에 가까운 동작들이 많이 나타나고 경직이 이제 거의 소실되는 단계죠. 이렇게 뇌졸중 환자의 회복 단계를 관찰하면서 자, 이 6단계로 우리 브론스트롬이 회복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이 단계가 문제가 잘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치료 책에 보면 아마 여러분 잘 나왔을 텐데 회복 단계가 손 단계, 팔, 다리가 각각 분리되어서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뇌졸중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연합반응입니다. 연합반응은요. 비마비 쪽에 있는 팔과 다리에 저항을 줘요. 그랬을 때 대칭적으로 반대쪽의 팔과 다리에 연합반응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팔에서는 굽힘 반응이 더 쉽게 나타난다 그랬네. 우리가 자, 그 연합반응 중에서 레이미스트 징후라는 것이 있어요. 자, A번 그림에 한번 봅시다. 오른쪽 다리가 건강한 측 다리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저항을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오른쪽 다리가 지금 치료사의 저항 때문에 가쪽으로 어떻게 해요? 벌림할 수 없으니까 반대쪽 다리에 벌림 자세가 나타나는 거. 우리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연합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연합반응에서 같은 쪽 연합반응도 있고요. 반대쪽 연합반응도 있거든요. 자, 같은 쪽 연합반응은 우리가 그림 1-9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자, 한쪽 팔, 지금 그림에서는 팔에 저항을 줬죠. 그랬더니 같은 쪽의 다리에 의도하지 않았던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같은 쪽 연합 반응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림이 반대쪽 연합 반응이에요. 자, 오른쪽 팔에다가 저항을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왼쪽 팔에 굽힘 운동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대쪽 연합 반응이다 그러는데 우리 정상적인 여러분들 같으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연합 반응은 출현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째가요. 조화운동 불능이나 균형장애.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화운동 불능은
당연히 손해 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대뇌 겉질에 억제 기능 상실이 있을 때도 조화롭지 못한 운동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대뇌 겉질의 억제 기능 상실로 근력이 없지만 작용근이나 대안근 근력의 불균형 때문, 그러니까 근력이 없거나 또 불균형이 있거나 이럴 때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자세나 이동 시 운동의 방향이나 좌우 이동, 순서, 균형 반응 등이 빨리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비틀거리거나 힘들게 되는 거. 원래 실조는 전형적으로 손해 증상에 의한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균형 장애도 마찬가지로 뇌졸중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인지 기능 장애. 자, 인지란 우리가 코그니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정보를 획득해요. 그것을 보유해요.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파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유하고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지를 검사할 때 뭐 진압력이니 기억력이니 문제 해결 능력이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지 장애가 오면 구성 행위상실증도 생길 수 있고요. 진압력 장애도 생기고요. 기억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계산 능력, 감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통합적으로 운동 장애, 또 편측 무시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감각적인 인지가 잘 안 되면 그렇겠죠. 집중력 장애 등의 복합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각이나 주의나 기억, 언어, 외부와의 교류, 또 가족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각 및 인지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훈련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자, 뇌졸중으로 우리가 또 뭐가 나타날 수 있죠? 언어 상실증. 우리 앞에서 했다 그죠? 자, 브로카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이마엽의 부분이죠. 그러면 비유창성 언어 상실증. 베르니케 쪽에 문제가 생기면 감각성 또는 유창성 언어 상실증. 전도 언어 상실증은 어떻게 해요? 브로카와 베르니케가 연결되는 영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 완전은 모두 다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이야기하죠. 여기 그림에 여기 나와 있네요. 이 활골다발 영역에 연결되는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뭐예요? 전도성 언어 상실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8번째 행위상실증. 이것도 앞에서 했던 것 같아요. 운동 계획을 세우는 대뇌 영역의 손상으로 발생해요. 이미 학습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몸짓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행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요. 요구된 동작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엉뚱한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순서가 틀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관념, 구성, 관념 운동, 행위상실증 등이 있습니다. 자, 지각인지장애. 자, 감각이 뇌에 지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한쪽에 우리가 편측 무시, 우리가 같은 쪽 반명이 있으면 편측 무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위아래 또 오른쪽이나 왼쪽에 대한 공간에 대한 구분 능력이 부족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루엽에, 그러니까 공간 감각을 감지해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마루엽 쪽에 연합 영역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요? 공간을 구성하거나 그리고 공간을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이런 지각 인지 장애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감각 무시, 운동 무시, 또 감각 소멸, 또 편측 공간 무시, 입체 인식 불능, 질병 인식 불능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편측 무시는요, 특히 비우성 방구, 그러니까 비우성이라는 것은 오른손잡이가 왼쪽이 우성 방구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 오른쪽이 비우성 방구가 되겠죠. 그래서 마루엽이나 관자 부위에 병변이 있을 때 편측 무시가 주로 발생을 하고요. 자, 왼쪽 대뇌 방구나 이마엽 병변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운동 편측 무시는요, 반대측 팔 다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잘 사용하려 들지 않는 것, 이런 현상을 얘기하고요. 자, 구상화 편측 무시는요, 상상하고 있는 장면들 중에서 한 부분을 묘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구성을 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상캠장애도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근육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의식 장애 때도 당연히 나타나고요. 우리 그때는 근긴장도가 없어지잖아요. 또 후두나 혀나 인두, 사인의 손상에서도 인두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인의 손상으로 인해서 혀미신경, 혀인두신경, 미주신경 등의 병변이 생기면 혀를 조절하는 것이 잘 안 되고요. 미주신경이 우리가 인두 부분에 있는 근육들을 잘 조절하지 못하니까 삼킴장애 증상이 나타나겠죠. 감정장애 증상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오른쪽에 대뇌 방구가 손상되면 우리가 감정장애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요. 지식인이었던 사람,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사람,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들이 좀 더 심한 감정 장애를 겪는다 그래요. 자, 통증. 자, 뇌졸중 후에 신체 많은 곳에서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자, 정상적인 피부를 자극했는데도 불구하고 압통을 느끼기도 하고요. 뜨겁거나 차가운 감각이나 막 쪼이는 듯한 감각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어떨 경우에는요. 통증성 지각이 아예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시상 통증 증후군은요. 병변의 반대측에 자극을 줘요. 그러면 아주 격렬하게 통증이 느껴지는 거죠. 자, 복합성 국소 통증 증후군, 우리가 이것을 CRPS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냥 일반적인 자극에서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이상 통증 현상을 복합성 국소 통증 증후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뇌졸중으로요, 어깨관절의 부분 탈구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림에서 보면요, 아래쪽에 이 X선 사진을 보시면, 자, 제일 아래쪽 왼쪽에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정상적인 어깨관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빗장뼈 아래쪽에 보면 휴메루스의 헤드 부분이 있는데 간격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간격이 많이 벌어졌죠. 이 말은 근육이 약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 그 휴메루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진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완전한 탈구 상태이고요. 바로 위쪽에 있는 빨간 화살표 옆에 있는 그림은 아래쪽보다는 덜 아래쪽으로 쳐져 있잖아요. 밑에 그림보다는. 이런 경우는 이제 부분적인 탈구리, 예전은 말로 아탈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분 탈구가 발생을 했어요. 자,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시위근하고 어깨 세모근에 이완성 마비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위팔뼈 머리가 관절 오목에 고정되지 못해서 서브룩세이션 현상이 나타나요. 자,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면요, 근육이 계속 늘어나고 관절 주머니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관절 가동 운동이 당연히 제한이 될 테고요. 이것 때문에 위팔신경 얼기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혈관을 누르면 어깨 손 증후군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어깨 손 증후군이 뭔가 예전에 견수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깨의 통증과 함께 같은 쪽 손에 동통, 그 다음에 부종이 나타나요. 그리고 막 자극을 받으면서 피부 온도 상승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자, 그래서 아프니까 지속적으로 팔을 굽히고 굽힌 패턴을 유지하려고 이야기해요. 자, 이유를 봅시다. 어깨 주변에 근육이 약화되어서 어깨 모음 안쪽 돌림 자세를 취하게 되니까 손목에 정맥이 정맥 유출, 정맥이 이렇게 회수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이나 팔의 먼 쪽 부위에 통증이 생기고요. 자결감도 생기고 관절 주변에 압통이 생기고요. 정맥 유출 방해 때문에 종창과 부종이 생기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어깨 손 증후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요, 욕창이 발생할 수 있죠. 이제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 오랫동안 누워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특히 엉치부, 어깨부,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 있죠. 욕창이 잘 발생하는데 욕창 방지를 위해서 최소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 줍니다. 또 배변이나 배뇨 장애도 생길 수 있고요. 자,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죠. 자,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뇌에 혈류를 공급하는 승합 반사의 감소 때문에 저혈압이 나타나고 심박수가 증가하고 심박출량이 저하고 말초동맥 수축 불충분, 자, 이런 현상 때문에 정맥 환류가 저하되어서 결국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납니다. 우리 계속 오랫동안 누워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심장에서 혈액을 뇌로 내보내는데 앉은 상태나 선 상태에서는 중력을 이기고 심장을 수축시켜서 혈액을 뇌로 보내야 되니까 강한 힘이 요구돼요. 그런데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수평 상태로 뇌로 보내기 때문에 심장이 그렇게 강하게 수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오랜 동안 누워있게 되면 이 심장의 수축력이 누워있는 상태로 적응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자 수동적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 갑자기 앉히거나 세우게 되면 심장이 거기에 적응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뇌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들은 이 의식이 있든 또는 약간의 회복이 되면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도 인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립 테이블 경사 침대에다가 환자들 인위적으로 세워가지고 경사도를 자꾸 높여가면서 세우는 위치까지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뇌졸중 환자에 있어서 하지보다 상지와 얼굴에 더 심한 마비가 나타나는 경우. 앞대뇌 동맥이 문제예요? 중대뇌 동맥이 문제예요? 뒤대뇌 동맥이 문제예요? 아니다. 바닥 동맥이 문제인가? 손해인가요? 자,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가면 이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일이 다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